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7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배, 2주 전보다는 3.1배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도 하루 만에 6만여 명이 늘어나 58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9명 증가해 581명을 기록했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1%로 전날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요구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워싱턴 DC 인근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방위군 700명을 투입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는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제3국 여행자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가 적용되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 EU가 승인한 5종류의 백신 외에 WHO가 승인한 인도와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나라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허브로 선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며 국제사회 백신 자급화와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7만 16명으로 전날보다 1,400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만 9,846명으로 수도권 비중만 60.2%, 비수도권은 39.8%를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69명 늘어나 현재 581명으로 600명에 육박합니다. 숨진 환자도 82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7,689명에 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하루 사이 6만여 명 급증해 58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8만 7,698명으로 하루 사이 6만 6,404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1%로 전날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포인트 높은 37.9%로 집계됐습니다. 네,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보건소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방역당국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재배치해 6,500명 정도를 보건소 등에 우선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오는 28일부터 보건소 등에 파견돼서 기초 역학조사나 문자 발송, 증산 유선 확인 등 선별조사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개학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어느 학교는 등교 수업을, 어느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결정된 게 없어 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매주 2번씩 해야 할 자가 검사도 부담이라서 침 검사법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은희 기자입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은 가림막과 식탁을 꼼꼼히 닦고 소독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학교들은 안전하게 학생들을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당장 개학이 코앞이지만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교육당국이 전면 원격 수업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개학 직전에야 등교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닥쳐서 다 결정되니까 저 같은 맞벌이들은 사실 계획 세우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모든 게 자주 바뀌고 학교 재량도 많아서 일관성이 없고 아이들이 매주 2번씩 자가검사를 해야 하는 점도 학부모들에겐 부담입니다. 자가검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면서 침으로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해 검사하는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코로 깊게 이렇게 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사회 기반 검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와 함께 침을 이용한 신속 PCR 검사를 허가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타액을 이용한 검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고 난 경우에는 유행 정점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내에는 정식 허가받은 타액 검사 시약은 없다면서도 신속 항원 검사처럼 1차 선별검사 목적과 관련해 활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며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계절 독감에 걸리는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8%,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어도 사망할 위험은 백신 접종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로 낮아지지만 미접종자는 계절 독감의 5에서 7배 수준으로 위험해집니다. 특히 60살 이상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5.39%에 달해 같은 연령대 3차 접종자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돼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한 번의 이 유행 이후에 전체적인 이 안정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혹증하는 환자 숫자 자체에 연연하지 말라는 주문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 수치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고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방역 정책도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신규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부터 레키로나주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며 기존 재고 물량은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오는 28일까지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키로나주의 중환능 양리 시험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활성을 보일 가능성이 낮게 평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내 검출률이 99%에 육박해 항체 치료제보다 먹는 치료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미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23일 국민호송대 등 온라인상 여러 단체를 통해 준비된 이번 시위는 미국의 각지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워싱턴 DC 인근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 출발한 시위대는 최장 11일의 여정을 거쳐서 최대 2,500마일, 4,000km가량을 횡단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국의 재개방이란 구호를 내세운 주최 측의 주된 요구사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 400명과 이외 지역의 주 방위군 300명을 비무장으로 투입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현지 시간 2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제3국 여행자의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회원국들이 EU 또는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비필수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고 일시적 제한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수 EU 회원국들은 EU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 경우 제3국 시민의 경우 비필수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권고가 적용되면 인도,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U 이사회 이 같은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해당 권고안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변이용 백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말 임상 2상에 착수해서 2분기 내 미국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같은 mRNA 백신 경쟁 업체인 화이자도 올해 3월 출시 목표를 제시한 상태여서 선도 경쟁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연일 폭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위중증 환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오미크론 대응에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부스터샷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모더나, 화이자 등 해외 백신 업체가 오미크론용 백신 개발에 나선 이유입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말 오미크론용 백신의 임상시험 2상에 착수했습니다. What we are doing, and we started this the Wednesday before Thanksgiving, the day we saw a sequence, is developing an Omicron-specific vaccine. That vaccine is being finished to be made. It should be in the clinic in the coming weeks. 오미크론 백신은 이미 승인받은 코로나19 백신을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백신에서 바이러스의 mRNA 부위만 오미크론 변이 mRNA로 바꿨습니다. 일단 mRNA 백신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유전물 정보만 변경을 하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때 유전자 염기 서열만 바꿔놓으면 되므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규모로 인체 독성을 알아보는 임상 1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플랫폼으로 승인받은 기존 백신의 임상 1상에서 이미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임상 2상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그룹과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그룹 등 2개로 나눠 오미크론용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모더나는 2분기 안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내에는 빠르면 3분기에 승인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원숭이 실험에서 오미크론 백신의 효능이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실제 효능은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이슬란드가 현지 시간 2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3일 입국 규제를 포함해서 실내 모임 최대 인원 200명 제한 등의 방역 규정을 모두 없앤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보건부는 집단 면역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이 전염병의 주요한 탈출로이고 이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보건부는 백신이 중증을 막는 데 좋은 효과를 내지만 그것으론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슬란드 현지 매체는 인구 36만 명인 아이슬란드에서 최근 하루 2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의료진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NHK는 23일 오후 6시 45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8만 364명이 새로 파악됐는데 이는 일주일 전보다 11.7%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53만 7,856명 증가했지만 직전 일주일보다는 7.1% 감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보고된 사망자는 1,617명으로 직전 일주일 사망자보다 406명, 33%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은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과 바이오 선도 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보건 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면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현행 연 1.25%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까지 빠르게 내린 뒤 9차례 동결했고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물가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달걀과 두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과자값도 오릅니다. 농심이 다음 달부터 새우깡 등 22개 과자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팜유와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과업체도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가격 인상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의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56%나 급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셈입니다. 기존의 일부 품목에 머물고 있던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율,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예측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형태의 정부는 물가 안정 조치의 하나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메뉴 가격도 조사해 공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도 기정사실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물가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물가를 관리해야 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덩치를 키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음식 플랫폼 기업들이 일제히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음식값에 비례해서 배달앱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배달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은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를 이어 식당을 운영하는 김진우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료 부담은 크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요금제 개편 소식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요금제가 개편되면 주문 횟수에 따라 배달 수수료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음식값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한 지금 배달 나가는 수수료의 한 10%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님한테는 배달비를 무료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배달비를 손님한테 그래도 조금은 비용을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과 급성장한 쿠팡이츠는 오랜 기간 진행하던 배달료 할인 행사를 수도권부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배달비는 최대 1,000원 인상하고 배달앱 중개 수수료도 건당 1,000원의 정액제가 아닌 음식값에 비례해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은 3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최대 6,000원 정도가 배달앱과 기사에 돌아갔지만 이제는 기본형 기준으로 2,000원 넘게 더 지출해야 하는 셈입니다. 주문 단가가 낮은 카페나 분식집은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식자재 값에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진 겁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재료비까지도 지금 다 올라간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올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 가게 측에는 좀 이제 마진율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음식값을 조금만 올려도 이제 고객들이 많이 좀 안 먹으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접어들면서 외식업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했습니다. 외식업 전체 매출 가운데 배달앱 비중은 지난 2019년 3%대에서 지난해 15%대까지 2년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배달료 인상을 결정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에 할인 행사를 종료했을 뿐이고 요금을 정상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업종 특성에 맞게 여러 요금제로 개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의 92%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쇼핑, 배달, 동영상 등 16개 앱을 써본 적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원인으로는 대체 텍스트 미제공 67.4%로 가장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미지 정보를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의 경우 4개 중 1개꼴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를 문자로 표시해주는 폐쇄 자막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와 폐쇄 자막 제공 강화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법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육상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자원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수압과 낮은 수온 등으로 인간이 소정 활동을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신에 극한의 바다 환경을 누비는 로봇이 개발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수중 건설 로봇을 개발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인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